안녕하세요. 정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스몰토크 4 중고등부 이제 4주차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대화할 주제는 명문대와 학업인데요. 특별히 명문대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자를 한 분 제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시지 않고요. 저희 힘으로.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소환! 네, 우리 오늘의 초대 손님은 강태화 선생님이시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태화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고 갈릴리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있습니다. 본업은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곧바로 오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태화쌤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는 대충 교회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알 겁니다. 서울대학교를 이제 처음 합격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죠. 아무래도 그래도 소위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데 합격했고, 네. 아마 그거를 좀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부모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성공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친척들도 많이 부러워하시고 그랬었죠. 저도 같은 S대를 나왔지만 부모님이 굉장히 실망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온 것이 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가, 그게 뭐 다른 좀 저 같은 다른 종류의 S대 나온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위가 있는가, 또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아이들은 흔히 인생을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 생각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명문대라는 뭔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특히나 어른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명문대는 아직도 큰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할 때 아직도 그런 대학교를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취업 같은 것들을 봐도 공기업이나 아직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들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대학교의 영향력이 점점 더 낮아지고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문대라는 게 아예 뭔가 평가에서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또 말하면 그것도 좀 어려운 게, 사실상 명문대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성실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로는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을 갖고 그 초중고 12년을 보내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의 학업에 열심을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물론 이제 그거를 그냥 1대1 비례관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재능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환경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고. 맞아요. 근데 이게 상관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결국에는 명문대를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성실했기 때문에 명문대도 갔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삶에 더 성실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성실함의 척도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좋아요. 제가 그 2018년 서울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낸 통계를 하나 봤는데, 무려 전체 학생 중에 46.5%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왠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서울대 갔으면 성공한 인생, 앞날이 창창하다, 왠지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울증을 무려 46.5%가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서울대생들은 대부분 살면서 실패라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이었고 항상 주변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성과들을 거뒀었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건 공부 이런 식으로 하고 대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놓고 보니까 소위 천재라고 말하는 그런 대단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태학생도 느꼈나요? 저도 느꼈죠. 저도 이제 정말 수많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난 정말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원래는 그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막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은 퍼센티지도 맞아요. 나오긴 하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성적이나 그런 결과들을 대학교에 와서 받았을 때 멘탈이 깨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서울대나 이런 명문대에 간 학생들의 경우는 주변에서 받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진짜 부모님이나 그러겠네요. 친척들이나 쟤는 서울대 갔는데 뭐 한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감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취업 상황이 녹록치는 않거든요. 뭐 서울대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나 또 자아감이 또 이제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우울증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의 정체성을 딱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은 공부 잘하는 애 였는데 갑자기 그 부분에 있어서 깨지니까 그렇죠.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뭘로 갖느냐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명문대 간 사람, 나의 정체성을 학업 성적이 좋은 사람으로 정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좌절됐을 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태화쌤은 한 방에 무너지진 않았죠? 네,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태화쌤의 정체성은 뭐였죠? 저는 사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맞았는데, 저도 정체성이 똑같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또 좋은 기독교 동아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좀 새로운 정체성을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입으면서 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태화쌤이 이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의 가장 베이스는 공부 잘하는 애,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이렇게 용납받은 자녀, 이게 정체성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TV를 보면서 어떤 통계를 봤는데 고등학생의 80.8%가 고등학교 하고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냐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장터 이런 것보다 무려 80%는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어떤 동료애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80%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고등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이 동료애라고 얘기하니까 더 놀라웠긴 한데 저는 완전 아닐 줄 알았거든요. 네, 거기도 굉장히 교육열이 세고 학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동료애인데 우리나라는 정쟁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로 전쟁터처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막 일기를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쓰지만 네, 고등학교 썼던 일기 중에 막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막 시험을 보는데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날짜를 과목들을 다 전쟁터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짜로? 이번에 뭐 그 적군 장군은 선생님인 거죠. 적 장군이 선생님인 거고 그 선생님이 낸 문제들이 그 병사들인 거죠. 그래서 그 병사들을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의 인생이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이제 그런 일기들을 썼던 적도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뭔가 공부라는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잣대이잖아요. 나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공부는 하나의 잣대이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마치 정말 이 잣대가 아니면은 나의 그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마냥 그런 압박감들이 학교 전체 내에 퍼져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우리가 그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기에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또 질문거리 갖고 온 게 누군가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국 교육은 내가 너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재보는 척도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떤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에서 본 건데 뭔가 상당히 통찰력 있는 댓글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한국 교육은 내가 너보다 우월한지 안 우월한지 재보는 척도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실제로 교육의 철학 과정에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경쟁을 자꾸 시키려고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남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 그냥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성취를 판단을 할 때 맞아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의 성취는 이만큼인데 나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우위에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현재 지금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가르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되게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회는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막 그런 유행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조선, 흡수저, 금수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다 교육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더불어 살아가는 남과 더불어서 돕고 나의 능력으로 오히려 더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맞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내가 이 능력으로 어떻게든 조금 더 남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더 얻어내야 된다. 일단 나만 살아남는 거에 그쵸. 관심이 돼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안 좋은 프레임들, 뭔가 부정적인 프레임들이 가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더불어라는 그런 좀 의식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의 교육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방침? 어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류의 얘기 들리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와 우리는 경쟁하는 동료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동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많이 좀 씁쓸하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하나 좀 생각했던 게 우리 태아쌤 모셔놓고 이 학업과 명문대에 대한 좀 특강을 좀 듣고자 했어요. 그때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셨었나요? 혹시 하셨었나요, 좀? 사실 PPT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아, 있었는데 이럴 수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엎어지면서 수련회가 한번 마지막으로 학업과 어떤 대학과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사실 지금 이제 시대가 되게 급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이 코로나 상황만 봐도 맞아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2019년에 아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변에 제 아는 지인분이 2019년에 가서 2020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준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도저히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요즘 시대가 얼마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과거의 경험들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의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공지능에 의한 더 어두운 미래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더욱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고 어제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직종인데 오늘 딱 두고 보면은 그 직종이 인공지능에 대체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명문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을 텐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제 생각으로는 제 지금까지 삶의 경험과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명문대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대기업의 75% 사실 대기업이면 우리나라 채용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네. 기업이잖아요. 막 한 해에 막 10,000명씩 뽑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대기업의 75%가 하반기에 아직 채용 계획이 없거나 그렇게 많이요? 네,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채용 계획이 아예 0명인 그런 기업들이 75%라고 해요. 이만큼 누가 예측했겠어요. 내가 2020년에 막 졸업을 해야 돼요. 근데 명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채용 계획이 없어 기업들이. 이거는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무엇을 보고 쫓아갈 것이냐, 무엇을 보고 달려갈 것이냐를 되게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공부, 명문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디를 보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를 포인트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수 이런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까지 또. 네, 첫 번째는 좀 자신의 삶에 성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아무리 좀 내가 이 사회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쌓아온 어떤 실력들은 없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명문대가 좀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삶을 방탕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절대 기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찔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최대한 성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자신이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 미래가 뭔지 그걸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친구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았는데 나의 성적이나 내 과거에 어떤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맞아요.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최대한 성실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그런 남들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성실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공부가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잘하는 것, 특히 어떤 것들을 발견해서 내가 이것에 인생을 바쳐봤다고 한다면 그것에 매진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에 최대한 성실하게 열심히 실력을 쌓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두 번째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 점을 치고 뭐 미래를 알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뭐 허무맹랑한 걸 수 있지만 그 인간의 불안감을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수많은 타로집들, 뭐 점집들 이런 것들이 물론 재미로 그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내 미래가 불안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가장 안전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서 사람들이 그런 데 의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인생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을 주시는 분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이 학생 때 제대로 알아서 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태화쌤이 여러 가지 알차고 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찬양을 듣고 끝내야 되는데요. 어떤 곡을 선곡하셨고 뭐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뭐 좋아하는 많은 찬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걸 선택한 것은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나의 삶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도 살면서 물론 이제 저도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않은 인생이기는 해요. 저도 뭐 명문대를 나왔고 그렇죠. 취업도 뭐 이렇게 잘 풀려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삶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고 이끄시지 않은 지점이 단 한 군데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 시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학교도 못 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우리 태학생과 유익한 대화 많이 나눴고요. 여기서 여러분 아쉽지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화쌤을 제가 손가락을 튕겨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